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서옥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취임 30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인 취임 100일 관례를 깬 파격적인 국민과의 소통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서유기 속에 파초선을 언급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초지종 풀어보겠습니다.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미국의 폭탄이 최근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에 못지않은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있는데요. 두 무기의 성능을 전격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 30일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는 밝혔는데 관례상 100일 기자회견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회견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30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상당히 소통 의지가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7월에 30일 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사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자가 확정되면 공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보다는 확 당겨서 하는 이유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상하게 언론을 통해서 알리겠다라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또 디테일 또 소통 방식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의 소통 또 소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국민사서함이 운영이 시작됐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브리핑 장면,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장면도 생중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은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사서함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사서함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그런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질문을 남겨주면 직접 답변 드릴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사설함 개설을 지시했는데 상당히 직접 소통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쌍방향 브리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통령실 브리핑이 쌍방향으로 생중계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질문하는 기자도 또 답변하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백브리라고 하는 백브리핑입니다. 예. 백브리핑. 그러니까 공개적인 내용이 전달되고 난 이후에 또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실명 보도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 달라진 대통령실의 브리핑이기 때문에 기자 소속사와 또 이 대통령실 관계자 얼굴이 모두 공개되는, 마치 우리가 늘 저렇게 미국은 소통하는구나 했던 백악관 스타일의 브리핑 방식이 곧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좀 볼 텐데요. 이 국무회의에서 중국 고전 소설입니다. 서유기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파초선이라고 하는, 이게 부채를 한 번 붙이면은 뭐 세상이 뒤집어지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아주 작은 부채질이죠. 이 권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 순간 그런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기도 하죠. 예, 이 중국 고전 소설 서유기에 네. 나오는 파초선,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마왕의 부인인 나찰녀가 가진 부채이고, 이것을 산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손오공이 빌려가는 과정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결국은 작은 부채질, 공무원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채라고 생각하지만 부채가 가져온 위력은 대단하거든요. 파초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초선의 사례를 통해서 이 국무위원들이 책임감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작은 판단 하나로도 공무원의 또 국무위원의 결정 또
판단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실제 이런 업무의 결정이 흥망성쇠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특히나 공무원은 뭐 정부를 따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달라는 점을 타초선과 빗대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장관 인선이 있었습니다. 11개 부처 단행이 됐는데 가장 놀라웠던 인사 바로 아마 송미령 장관 유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인도 놀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들어오는데 예. 아무래도 그 업무 역량을 높이 본 것으로 보이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제 유임 결정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국무회의 때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또 이끌어내진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유임 결정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반대 의견도 좀 들어보라. 이 의견은 뭐냐면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 양국 관리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반대 의견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경청을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대통령은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뭐 통합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송 장관은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이 양국관리법 등을 포함해서 향후 어떻게 이 부처의 업무를 해나가야 될 것을 첫 국무회의 때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졌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만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발탁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이 벌써 75주년이 됐습니다. 그 전쟁 기념식이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네. 작년에도 대구에서 열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주최 행사 이 지방에서 여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주년 행사를 이제 대전에서 거행을 했는데 정부 행사 6.25 전쟁 기념 행사가 대전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사실 대전은요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 역할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역별 작년에 대구에서 했었고 올해 대전에서 한 것은 국가보훈부에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6.25 참전 유공자분들 대부분이 90세가 넘으셨거든요.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동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고 가급적이면 지방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보훈 그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행사에는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공연도 준비가 됐었고 유공자 후손의 감사 편지 낭독도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중에 비정규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영도 유격대라든지 이런 파리사공 부대라든지 이런 그 유격대 인원들은 사실 군번도 없고요. 예. 미군에 소속된 민간인이었고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고 참전 영웅의 소망 인터뷰 영상도 상영을 했고요. 국내 22개 부대가 참여해서 입장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에는 해외 참전 용사들의 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100세를 맞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가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6.25 전쟁 당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한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엔 회원국들이 파병을 결정을 했는데 16개 나라가 이 병력을 장비를 보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는데 이때 온 분들이 강류부대라고 하는 황제 근위병들이었어요. 이분들 와서 용맹을 떨쳤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100세 되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이 한 교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한국에 오고 싶었다 그랬는데 한국이 놀랍게 발전했잖아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정말 자부심이 있는 거고 이분들이 또 고통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가 그 6.25 전쟁 당시와 달리 이후에 공산화가 되면서 한국을 도왔던 참전 용사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고 이 한국 발전이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이제 아프리카 국가 중에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분들 활약상이 대단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일한 파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때 당시 그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이 방한을 했을 때 제가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러 나갔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병을 보낸 겁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이게 정말 신화적인 그런 활약을 했어요. 253전 253승 포로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 활약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아프리카가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인데 6.25 참전을 해서 겨울을 2번이나 겪었거든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전 용사들이 정말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그런 활약을 했지만 그런 고통도 있었고 이 사실은 오늘이 75주년 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물론 이제 정부 주도의 행사 그리고 정부 주도의 노력으로도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재계가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이 보훈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6.25 전쟁을 또 관통하면서 또 폐허 속에서 이만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도 나왔는데 그런 기업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전 용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생활비, 취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선물하고 있고 LIG, 넥스원 방산기업이죠.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LG전자는 한국전쟁 참전국을 직접 찾아가서 생활비, 취업 지원 등을 후원합니다. 얼마나 더 감동적이겠습니까? 또 LIG 넥스원은 프랑스 파리를 찾아서 참전 용사의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이런 방산기업이 세계적인 방산기업이 있습니다. 네. 라면서 감사패를 전달했고요. 삼성전자는 멕시코 참전용사 가정의 스마트폰. 이게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서 희생했던 그 대한민국의 기업이 이제는 세계적인 성능의 휴대폰을 전달하니까 이것 역시 눈물의 감동이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국내 참전 용사들의 용맹한 활약도 있습니다. AI 복원 기술을 통해서 되살아난 참전 용사들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언제 봐도 뭉클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네. SNS에서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분들과의 오찬도 좀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말 그대로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냥 희생이 아니다. 특별한 희생, 충분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참사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혹독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평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경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국가 유공자들을 초대해서 참전용사를 포함해서요. 또 오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 등 16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이 있습니다. 초청해서 오찬을 가질 예정이고요.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가 될 텐데 희생 영웅에 국가가 보답하겠다.
정말 중요한 게요. 희생을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습니까? 그게 아니라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을 내더라. 그리고 예우를 하겠다. 이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이 참전 용사들 그리고 6.25 전사자들 기리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해 발굴 사업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육군이 6.25 전쟁 사료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담겼을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국민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기억이거든요. 기억을 하려면 사료를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25 전쟁 기록물 8만여 점의 복원을 추진을 했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 4만여 점을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 공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전투상보가 있고 진중일지 관련된 문건들을 좀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런 일지들을 모두 복원을 하고 당시 육군의 장병들이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림들, 생생한 기록들도 복원을 하고요. 특히 보면 6.25 전쟁 당시 아주 격전지들이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 전투, 다부동 전투, 백마고지 전투 예. 이런 아주 대표적인 전투들의 기록들도 복원을 하고요. 특히 그 양구에 가면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가 있어요. 이 한 1000고지가 되는 곳이거든요. 주인이 뭐 수십 번 바뀌었고요. 결국 이곳에서 치른 그런 기록들, 특히 2년 동안 전쟁 기록을 담은 1.6m 길이의 작전 지도도 복원을 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떤 노력으로 오늘의 자유를 지켜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입니다.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미국의 폭탄이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에 못지않은 괴물 미사일 현무 5가 있는데요. 중동 상황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예,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에 미국이 개입을 했고 미국이 실제로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먼저 선언을 해버렸는데 네. 그 이후의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강제 휴전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선언 이후에도 양국 미사일은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휴전 발표 이후에 6차례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생각하시는데 휴전 이후에 가자 지구에서도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마스하고 격돌이 있었던 그 지역인데 여기에 공습이 있어서 최소 29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휴전을 했다고 밝히긴 했는데 휴전 방식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순차적 휴전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는 낯선 그런 이제 형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6 플러스 12 플러스 12입니다. 예. 6시간, 12시간, 12시간입니다. 자, 6시간은 마무리 임무를 수행해라 양구에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12시간은 이란이 휴전을 해라. 절대로 이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공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는 거죠. 그다음에는 12시간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부터는 양국이 완전한 휴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시에 멈추는 휴전 방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앞서서 미사일을 또 공방을 했다. 6차례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말씀드렸죠. 그게 이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 일격 시간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스라엘 쪽을 배려한 거 아니냐 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강권적 휴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이 이제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양측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리고 순차적으로 시간을 부여하면서 또 휴전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생소하죠.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휴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절묘한 절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다라는 평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긴장을 낮추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불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란이 먼저 중단해라. 그럼 이스라엘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휴전의 의지가 이란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휴전 의지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뒤따라하고.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안 하면 12시간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한 것인데 사실은요, 6.25 전쟁 75주년입니다만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됐는데 사실 정전협정 사인하고 밤 10시부로 동시에 휴전했거든요.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 걸프전 때도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은 후에 동시에 휴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 휴전 방식은 조금 생소하지만 아마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시간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제 이 휴전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군의 유명한 작전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 작전, 예. 그리고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넵튠 스피어, 그리고 이번 작전은 미드나잇 해머, 그러니까 심야의 망치질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특별한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드나잇 해머, 심야의 망치인데 그 망치가 엄청난 망치인 거죠. 예. 이걸 여러분들이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미드나잇 해머 심야의 망치 작전에 사용된 이 폭탄 14발입니다. GBU, 그러니까 벙커 버스트, 정식 명칭으로는 Guided Bomb Unit 57, 57인데 이게 14발을 쐈는데 가격이 672억 원입니다. 예. 672억 원요. 그리고 이걸 실어 나를 수 있는 폭격기는 단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B2입니다. B2 폭격기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한 대의 제조 가격이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판매 절대로 안 합니다. 제조 가격이 3조 2천억 원. 그런데 이게 7개가 떠서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7대의 제조 가격이요. 제조 가격이 22조 4천억 원. 22조 4천억 원.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중간에 뭐 공주급여도 있고 이 비용입니다. 운용 비용이 수십만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작은 나라는 할 수조차 1년 예산하고 비슷해요. 작은 나라들은, 소형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대 제작하는데 비용이 3조 2천억 원인데 미국은요. 절대 안 팝니다. 절대 안 파는 무기가 있는데 이건 안 팝니다. 네. 예, 벙커버스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미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장비에도 불구하고 작전 또한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만 전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트럼프가 2주간의 생각할 시간을 줄게 하고 이틀 만에 타격을 하기도 했고 당일 폭격을 위해서 떠난 폭격기 외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성동격서 작전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으니까 아무리 뭐 장비가 좋고 우수하다 하더라도 준비가 허술하면 성공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이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걸 실제 투입한 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인 연막 작전도 벌였고 군사적으로도요. 지금 성동격서라는 적절한 표현을 쓰셨는데 미주리주의 그 B2 공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란으로 가는 방법은 동쪽으로 가는 방법, 미국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서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미국 중심으로 서쪽은 사실 태평양이고 동쪽은 대서양인데 실제 보면은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가 출발을 해가지고
이 일종의 미끼 폭격기죠. 미끼 폭격기를 괌 쪽으로 날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 보도에서 폭격기가 지금 괌 기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란을 타격할 폭격기는 이 이란형 쪽으로 날아간 겁니다. 18시간 동안 통신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날아가면서 공중급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임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호위 전투기도 함께 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아무런 반응하지도 못했고 대응도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란의 3개의 그 기지를 B2 폭격기뿐만 아니라 토마호크 잠수함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의해서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미군이 사용한 폭탄 GBU-57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폭탄인데 물론 이제 투발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우리의 현무5와도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벙커버스터 지하 시설을 폭파하는 기능, 임무는 뭐 현무5나 이번에 이제 이란에 투하됐던 GBU-57 이 벙커버스터나 사실은 거의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GBU-57은 유도 폭탄입니다. 예. 그러니까 G2 이 전략 폭격기에 탑재가 돼가지고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0km 넘게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무5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300m입니다. 이제 탄두 무게를 보면 지금 GBU-57은 무게가 13.6톤이고 지하 60m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5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요. 이 탄두 무게가 그러니까 이 GBU-57은 탄두 무게만 하면 한 2톤 되는데 지금 현무5는 8톤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현무5 같은 경우는 그 실물이 작년 10월 국군의 날에 공개가 됐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 뿌듯한 벅찬 느낌을 받았거든요. 당시 북한을 향해서 강한 그런 경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우리를 향해서 도발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예. 자, 괴물 미사일 현무5의 발사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고위력, 초정밀 탄도미사일 등 압도적인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이 화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현무5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탄두 중량만 놓고 봐도 현무5가 GBU-57보다 훨씬 위력이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무5가 작년에 공개가 됐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현무5 미사일의 별명이 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무5의 중량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톤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탄두 무게가 3배가 넘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현무5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300km인데 군사분계선 후방에서 이거 쏘면 얼마큼 올라가냐면 1,000km를 올라갑니다.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 떨어지는 속도가 뭐냐면 마 10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이 속도이기 때문에 어떤 요격 미사일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요격을 받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데 속도와 무게를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땅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GBU-57 벙커버스터 미국의 폭탄은 콘크리트 60m 깊이까지 폭파할 수 있는데 이건 100m 깊이 이상으로 파괴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보면 그 이란 포르도에 떨어진 그 12발 근데 구멍은 6개거든요. 각각 2발씩 들어간 겁니다. 한 발 떨어뜨리고 60m 이 넓히고 또 떨어지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0m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거의 이 무력화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가능한데 근데 사실 100m가 넘고요. 그걸 같은 지역에 2발, 3발 떨어지면 더 깊은 곳도 타격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떨어지면서 속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예.
지진 효과가 발생하면서 그 주위의 다른 이 모든 시설이나 장비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아주 초토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현무5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 텔에서 발사가 되는데 이 차량이 이제 전후로만 기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걸음, 그러니까 옆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이런 기능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퀴만 있다 그러면 뺑 돌아야 되잖아요. 위치를 변경하려면. 그런데 개걸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평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 신출 기몰, 발사 위치를 더 정교하게, 더 적이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인데 지금 뭐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바퀴가 여러 개죠. 그러다 보니까 개걸음으로 옆으로 수평 이동도 가능한 겁니다. 회전 반경이 이게 급속도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급격히 줄어들어서 완전히 이제 수평으로 살짝 옆으로 가서 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의 위치 파악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데 북한에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현무5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국군의 날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기형 달구지 아니냐. 말 그대로 분식된 흉물이다. 그만큼 겁이 나는 거죠. 이게 정체가 뭐야? 이럴 정도로 현무5의 파괴력과 이 위협감은 대단한 겁니다. 예. 발사 방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콜드 런치, 어느 정도 둥 하고 떠오른 다음에 점화가 되는 방식인데 이거 보통 SLBM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맞습니다. 물에서 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요. 지대지 미사일에서 굳이 콜드 런치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콜드런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물 속에서 잠수함에서 이 발사를 할 때 거기 불을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물 밖으로 튀어 오르게 만드는 과정이 콜드런치입니다. 이게 올라와서 불이 붙으면서 이제 네. 추진력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게 콜드런치가 아니고 핫런치라는 게 있는데 이 발사 동시에 점화가 돼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발사대가 망가지거든요. 그다음에 발사 위치가 노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콜드런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발사대를 보존하고 발사대 인근에 있는 인명들을 생존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기습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드런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성과 생존성을 높이고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발사 차량을요. 우리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뭐 화성 뭐 15, 17 북한도 자랑하는 이런 그 ICBM은요. 발사 차량 못 만들어요.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우리의 능력으로 만드는 걸 보고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배가 엄청 아픈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현무5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그러니까 한국형 삼축 체계 중에 하나죠. KEM-PR, 그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의 바로 핵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KMPR 대량 보복 응징 체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공망이 완벽하면 좋습니다만 물론 이제 고고도 미사일 또 이런 페이트리어트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공망이라는 것은 또 뚫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도 그렇듯이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추가 타격 능력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이 보복 응징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혁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벙커버스터 현무인 것이고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 10 이상의 속도로 확 내려가거든요. 이건 그 지하의 벙커에 어디에 숨어도 초전 박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응징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각국이 가지고 있는 방공망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라면 역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아마 하마스의 공습 당시였던 것 같고 네. 이번에 이란의 공습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좀 그 튼튼한 아이언돔이 뚫리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방어, 다시 말하면 이 장막을 치고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어 능력이 2023년 하마스 공격 때 한번 상처가 났고 네. 최근에 이란과 대량의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결국 방어 능력이 점점 한계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습이 장기화되고 또 상대방이 이스라엘을 타격하는 미사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사실 이스라엘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랑하는 미사일 요격률이 한 90%, 10발 중에 9발은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65%까지 하락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워낙 대량 공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어력의 한계가 보인 점도 있고, 그리고 이란이 발사하는 미사일들이 일종의 회피 기동, 그러니까 이스칸데르가 보여주는 그런 기동을 하기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던 신형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파타-1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인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러시아가 개발한 미사일인데 이게 탄도미사일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건데 올라왔다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막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기존에 뭐 똑 떨어지는 그 미사일들은 막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그걸 섞어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또 이런 것들을 뭐 순항미사일 섞어 쏘면 이 막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길어지면서 요격 미사일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격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이번 이스라엘이 휴전을 받아들인 것도 저는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